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혼자 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건 아버지 세대의 생각이다. 나는 늘 혼자 힘으로 최고가 될 거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 효령대군 할아버지의 그 울림을 느낀 순간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태조 대왕께서 조선을 개국하신 후로 대란을 평정하고 중흥을 맞았으니 후세에 어찌 알리지 않을 것인가. 아름다운 종소리로 백성의 이목을 깨우치고 온 나라의 근심을 없애게 될 것이다. 몇 천억 년 지나도록 길이 전에 썩지 않으리라. 500여 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큰 가르침. 효령대군의 뜻을 알았을 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롤모델, 따라야 할 큰 어른을 만났다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잠을 설치게 한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온 곳은 한마디로 고리타분해 보였다. 500여 년이나 된 조선시대 왕자이자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라는 효령대군의 사당과 묘소, 청권사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너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너의 뿌리를 알아야 해. 다 알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데 커다란 자부심과 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아빠 말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는 그냥 이어폰을 꽂았다.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글로벌 시대의 첨단 기술과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트렌드를 경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옛 문화재에서 뭘 얻으라고 하시는 걸까? (1396년) 정안군궁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참으로 명민해 보이는구려. 수고하셨소. 태조 5년 태종의 두 번째 왕자가 탄생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효령군은 커가면서 점점 더 왕의 자질을 갖추어갔다. 철원 평강에서 열린 사냥대회에서도 출중한 활솜씨를 자랑했으며 13살에 이미 사자명구를 일필휘지의 명필로 남길 만큼 문무를 겸비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을 만큼 책을 좋아하여 학덕이 높아지니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성군의 제목이었다. 그런 효령군을 바라보는 아버지 태종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였다. 17 나이에 형인 양녕대군에 이어 조선의 두 번째 왕위 계승권을 가진 효령대군으로 진봉되면서 대군은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큰 뜻을 품기 시작했다. 효령대군에게는 위로 양녕대군과 아래로 충녕대군, 성녕대군의 형제가 있었다. 큰 형인 양녕대군이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의 뜻이 없음을 효령대군은 알고 있었다. 그러하니 둘째인 효령대군에게 왕위 계승권이 주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효령대군은 마음속으로 성군의 자질이 보이는 영특한 충녕대군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세자인 양녕대군이 효령대군의 처소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들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기니 아우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네. 말씀하시지요. 아우는 내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 아우 생각은 어떠하신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어찌해야겠는가? 그날 밤 효령대군은 형인 양녕대군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새벽동이 틀 무렵 효령대군은 벽을 향해 가부좌로 돌아앉아 묵묵히 합장을 했다. 그렇게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나눈 하룻밤의 대화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침묵의 약속이 되었다. 다음 날 궁궐은 아침부터 효령대군의 뜻밖의 행동에 소란스러웠다. 대체 효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효령, 이 무슨 일인가? 왕자가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다니. 태종이 그리도 진노한 것은 당시의 조선은 숭유 억불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밤 꿈에 석가열애가 신에게 가르침이 있었기로 비로소 마음을 정하였사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그 후 효령대군은 아우의 보위를 위해 정치의 뜻을 두지 않고 나라 곳곳을 찾아다니며 보국 안민과 태평 성대를 위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충녕대군은 1418년에 조선의 제4대 왕위에 올라 이듬해인 1419년을 세종 원년으로 삼았다. 세상에서는 효령대군의 왕위 계승권 양보를 두고 아우를 위한 형제의 우애가 중국 주나라 태왕의 둘째 아들 우중이 왕위를 양보하고 월나라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와 같으니, 공자께서 이러한 우중의 처신을 청도와 권도에 맞다하여 청권이라 칭송하였던 것과 같다고 하였다. 관심도 없었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효령대군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효령대군 할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동생에게 양보한 것이었다니. 왜였을까? 지금의 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부와 명예,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점점 효령대군 할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궁금해질 때쯤 눈에 띈 것이 있었다. 1424년 효령대군은 그 전에 세운 한강 마포의 합강정에 올라 시를 부려다가 걱정에 잠겨 있었다. 5월에 산수가 좋아야 풍년이 들거늘 저리도 한강물이 마르고 가뭄이 계속되니 백성들의 근심이 크겠구나. 가뭄에 시름이 깊던 세종도 합강정을 찾았다. 전하, 가뭄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형님, 제가 성군의 덕이 부족한가 봅니다. 논에 씨를 뿌려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어찌 이리하여 가뭄이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까? 백성들의 한 해 농사를 망칠까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하의 덕이 하늘과 같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은 전하와 이 조선 백성들의 편이옵니다. 대군의 말씀을 들으니 위안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하, 비가 옵니다. 비! 두 형제의 마음을 하늘이 들은 것일까? 실로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다. 그렇게 수개월 만에 내린 단비는 종일 세차게 내렸다. 그 후 세종은 이날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 합강정을 다시 찾았다. 형님의 이 별장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합강정을 깃불 희, 비우를 써서 희우정이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승권을 양보하고도 백성과 왕권을 걱정하던 효령대군과 믿음으로 형을 대하던 왕 세종의 형제를 문신이었던 변계량은 이렇게 칭송했다. 왕이 정자에 계시니 때 맞추어 비 쏟아지네. 왕이 군우와 잔치하시는데 저 북소리가 둥둥 울린다. 정자 이름을 내리시니 이렇게 빛나는 영화가 전에 없었네. 효령대군은 이와 같이 왕의 형이자 왕위 계승권을 양보한 왕자로 남았으나 군왕과 반목함 없이 평생의 우애를 지켰다. 또한 숭유 억불의 시대에 유불 조화론을 주창하시어 정권의 반기를 들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보듬으며 불교를 보위하여 나라의 안위와 조화로운 세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증거들은 지금까지도 전국의 수많은 효령대군의 숨결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산 연주대의 약사열의 상과 연주암의 3층 석탑을 조성하였으며 전라남도 강진군 월출산의 무위사와 만덕산의 백년사를 사로짓는 중창사업을 지도하였다. 특히 효령대군이 불교를 보위하면서도 불교와 유교의 조화를 위한 태평성대의 근간이 될 시대의 해법 중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효였다. 유교와 불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효 정신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효령대군은 부모 은중경, 장수 태골경 합부를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적어 천안 광덕사에 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문을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한글 언해본 편찬에 참여하여 한글 보급에까지 힘쓰셨다. 또한 대군께서는 한문 불경에 한글로 토를 달아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노력에 하늘도 감복한 일이 있었으니 세조 8년 세조대왕과 효령대군이 상원사에 행차하시자 관세음보살이 우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 현신하셨고 이를 본 세조대왕이 나라의 경사스러운 징조라 여기고 크게 기뻐하며 죄수들을 방면하였다.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한평생을 종교와 정치 화합의 가교가 되기 위해 살아온 효령대군. 그렇게 효령대군은 관음상이 현신할 정도로 자신의 학덕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모두 헌신하였다. 어느새 내 머릿속은 온통 효령대군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우리나라 곳곳의 수많은 문화재와 금과 옥조와 같은 가르침을 큰 울림으로 남기신 분이 효령대군 할아버지였다니.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도 나를 이곳에 데려오고 싶어 하셨구나. 세월이 흘러 어느덧 74세가 되었지만 효령대군은 노구를 이끌고 백성들에게 강론을 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다. 신령이나 탕약만으로 백성들을 구휼하고 태평성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오. 백성들은 들으시오.
내 향헌 56조항은 덕목으로 제정하였으니 향헌 56조는 선목 21조, 앙목 35조로 나누어 백성들의 윤리의식 교화의 지침이 되는 조항으로 성종 20년에는 전국 단위 각 군에 향청이 설치되고 중종 14년에는 전국에 향헌법이 시행되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향토 자치 규율이 되었다. 향헌 56조는 오늘날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었던 규범인 것이다. 그렇게 효령대군은 평생 동안 백성을 사랑하고 조선 왕조의 보위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찰의 건축과 종탑 주조를 감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보 2호인 원각사제 10층 석탑과 보불 2호 보신각종의 큰 울림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의 나이 91세, 1486년 5월의 어느 봄날, 총 9분의 왕을 모셨던 효령대군은 세상을 떠났다. 효령대군의 복덕을 기리는 슬픈 장례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 후 성종은 중심으로 왕위를 보위하고 진심으로 백성을 보듬었던 효령대군에게 정효공의 시호를 내렸다. 슬프도다. 촉의 진토가 어찌 태산의 한 언덕의 보탬이 되며 웅덩이의 적은 물이 어찌 큰 바다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러러 대군의 누를 끼치고 나머지를 다하지 못하고 사합니다. 심장이 뛴다. 효령대군의 후손들 중 하나라는 것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자랑스러웠다. 결국 할아버지는 백성이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 강하고 어진 백성이 되길 바라셨던 것이다. 나눔, 배품, 사랑. 효령대군 할아버지의 그 큰 뜻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천년을 그렇게 항상 우리 곁에 큰 울림으로 가슴속 영원한 그리움으로 효령대군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것이다.